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수업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Interacting with Views입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제 어떻게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밸리데이션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첫 번째는 이제 도메인 시츄에이션, 두 번째는 task and data abstraction, 세 번째는 encoding and interaction idiom, 네 번째는 algorithm implementation.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각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다시 What, Why, How 프레임워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에 있는 이 How 파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 Manipulate와 Facet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What, Why 했었고 이 How 중에서도 Encode란 말은 데이터에 있는 아이템과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마크와 채널로 보여줄 거냐를 다루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arrange라고 하면은 arrange table도 있었고 arrange graph도 있었죠. 이제 스파셜 포지션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리고 그때 다른 애트리뷰트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거냐를 생각하는 그런 이디오였죠. 이 아래에 뭐 express, separate, order, align, use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5개로 구분하는 거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크게 이제 arrange와 map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트리뷰트를 보여줄 때 스파셜 포지션 이외에 어떤 채널을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냐를 다루는 거였죠. 그래서 컬러가 가장 중요한 저희가 두 강의 시간에 할당을 했었죠. 그리고 뭐 사이즈, 앵글, 커버처도 있었고 쉐이프도 있었고 이 모션도 있었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보면 카테고리 컬러 같이 파란 색깔 글씨 휴나 쉐이프를 써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오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세츄레이션, 루미넌스 이런 채널들, 모션, 텍스처가 없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써서 보여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정적인 시각화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동적인 시각화,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 이디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랙션 이디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앞에 두 개, 매니플레이트와 패셋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자,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전체 데이터를 한 화면에 시각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크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이제 있을까요? 이제 정보 시각화 분야 또는 뭐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다루는 분야에서도 데이터가 큰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 시각화에서 인터랙션 이디엄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change가 있고요. 이 change는 뭐냐면 화면에 그려져 있는 어떤 시각화가 있으면은 이것을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라서 또는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이 시각화를 바꾸는 거죠. 바꿔서 정적인 하나의 상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바꾸어서 새로운 데이터 형태로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를 요약하는 어떤 특정 지표를 뽑아가지고 이 지표를 보여주는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셋 형태로 가공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다룰 때 그 태스크 액스트랙션을 배웠지만 세 번째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패셋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각화 한 개를 쓰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 데이터를 여러 개의 시각화에 나누어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change와 이 facet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reduce는 뭐냐면 전체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이 전체 데이터 아이템 개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attribute 개수를 줄이든지 데이터에 있는 그런 양을 줄여서 그 줄여진 양을 대신해서 시각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mbed가 있는데 이 embed는 데이터가 크지만 이걸 어떻게든 한 화면에 모두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못 그리잖아요. 다 그리면은 지금 제가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도 너무 작게 그려지겠죠. 전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하는 부분은 이 화면 공간의 대부분을 할당을 하고 전체적인 데이터, 나머지 컨텍스트 부분은 할당을 하지만 이 화면에 이 테두리에 약간만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동시에 시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다음 수업 시간에 인베드라는 이디엄 이름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3번 가장 중요한 방식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시각화가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디엄을 크게 이제 manipulate라고 부르고요. 여기 아래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change over time입니다. 이건 뭐냐면 view를 사용자가 원할 때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인터랙션 이디엄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적인 시각화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논문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출력되어 있는 시각화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고 웹이나 아니면 인터랙션이 지원되는 그런 컴퓨팅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디엄이고요. 어떤 걸 바꿀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뭐 인코딩을 바꿀 수도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뭐 어레인지먼트를 바꿀 수도 있고 오더를 바꿀 수도 있고 뷰 포인트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필터링을 바꿀 수도 있고 애그리게이션 레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코딩을 바꾸는 거는 뭐 태블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태블로 옛날 이미지인데 우리 책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훨씬 더 예쁘죠. 태블로 이미지가.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이런 선반에다가 쉘프 컨피규레이션 인터페이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선반에 있는 이런 이 필드들을 또는 이 태블로에서는 메저라고 부르죠. 이 메저들을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 선반을 다른 선반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다가 사이드 바이 지금 바 차트가 두 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셀렉트 바 차트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른 뭐 쇼미 피처를 쓸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뭐 이렇게 지도로 그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이나 뭐 어레인지먼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마크 타입, 뭐 사이즈, 컬러들을 다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꾸는 것은 이제 오더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더는 예를 들어서 바 차트로 따지면 바 차트에 있는 그 X축에 있는 그런 아이템들의 순서인 거죠. 이거는 이제 흔히 소팅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알파벳으로 소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바 차트의 경우에는 그 바의 길이로 소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겠죠. 테이블 데이터셋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이제 문제는 이 오더링을 할때 바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바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소팅하기가 직관적이고 쉬운데 멀티플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소팅을 할 때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더링 인터랙션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예제로 라인업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라인업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정보시각화 분야에서 인용이 많이 되는 인터페이스인데 목표는 이 멀티 애트리뷰트 테이블 데이터셋을 보여주기 위한 인터페이스이고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학교가 있고요. 이 대학교에 어떤 정량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술적인 위상, 아니면 패컬티, 뭐 인문대 뭐 관련된 지표가 하나 있고 여기 보면 인터내셔널 뭐 국제적 위상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 엑셀로 따지면 행은 이제 대학교가 있고 오른쪽으로 쭉 이런 애트리뷰트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지표들이 매년마다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있고 2010년도 있고 2009년도 있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로로 가로로 엄청 긴 그런 테이블 데이터셋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이제 시각화를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이것을 시각화를 하면은 뭐 소팅 같은 걸 한다 그러면 각각의 필드로 소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오더링 인터랙션을 조금 더 자유롭게 제공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소팅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여러 개의 필드가 있을 때 특정 필드 간의 합계 점수를 계산해서 그 점수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정렬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전체 점수 중에서 23%는 아카데믹 레퓨테이션, 뭐 9%는 이거, 16, 10, 뭐 29%를 이렇게 쭉 다 해서 이 모두를 다 더한 점수를 가지고 이 학교 간의 순위를 정하는 거죠. 사용자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바를 움직여 가지고 이 각각의 점수가 이 전체 점수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할 건지를 인터랙티브하게 바꿔보면서 그때마다 이 오더링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 있잖아요. 연도별로 이 계산된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슬로프 형태로 연결을 시켜서
연도별로 병원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학교는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네, 아니면 내려가고 있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가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화면에 담기 위해서 인코딩 방법, 그러니까 비주얼 인코딩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점수를 내는 바들은 이렇게 스택드 바 차트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체 길이를 사용자가 줄이면 이렇게 각각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총점만 보여주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더 줄이면 이런 식으로 흰맵 형태로, 지금은 길이 인코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밝기를 가지고 보여주고, 라인 리스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 할당되어 있는 비주얼 스페이스에 따라서 인코딩 방법을 바꾸는 방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멀티 애트리뷰트 오더링을 지원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이고요. 그리고 얼라인먼트나 어레인지먼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필드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 티칭을 가져다가 이 사이테이션 위로 정확히 놓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네스티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중앙으로 정렬되어 있고, 이것은 여기 각각의 그 점수를 이루는 그 컴포넌트들이 각각 그 바차트 형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이거 여기는 보면 이 필드의 순서에 따라서 정렬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바가 긴 것이 왼쪽에 오도록 색깔이 좀 달라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도 정렬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 인터페이스를 요약하면 이 선택되어 있는 애트리뷰트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점수를 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오더링을 하고, 그리고 애트리뷰트의 위치나 아니면 어레인지먼트를 자유롭게 바꿔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리오더링이나 리얼라인이나 아니면 애니메이티드 트랜지션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웹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디스트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진짜 라이브 데모 해보시면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뷰를 매니플레이트를 할 때, 조작을 할 때 갑자기 그 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트랜지션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애니메이티드 트랜지션을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 차트에서 어레인지먼트를 바꾸면 이 바들이 짠 하고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바들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면서 다시 오더링이 바뀌는 거죠. 이런 형태로 애니메이티드 트랜지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거 반대말에 점프컷입니다. 점프컷 같은 경우에 갑자기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샌드댄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프로젝트인데, 여기 이렇게 어떤 미국 지도 위에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위도랑 경도를 지금 그대로 이 지오그래피컬한 위치를 그대로 찍었는데, 이것을 이런 형태로 비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갑자기 이 화면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눠질 거잖아요. 빈으로. 이 2디멘셔널 빈 안에 있는 애들이 서서히 뭉치고 오더링이 되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할 때 내가 방금 X랑 Y를 가지고 비닝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격자로 이렇게 중간 단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끼리만 이렇게 뭉쳤다가 오더링이 바뀌니까 여기 안에 애들만 바뀌었구나 라는 거, 이제 사용자가 이 데이터 트랜스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줌인 경우에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할 텐데, 확대를 하면 갑자기 커져가지고 화면이 다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커지면서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티드 트랜지션의 장점은 사용자가 이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 비주얼 큐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트랜스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개의 비주얼리제이션 이디엄을 제공한다고 하면 이 페어가 A에서 B 또는 B 또는 A에서 A로 움직여야 될 텐데, 고려해야 되는 이 트랜지션의 개수가 5 choose 2니까 이게 10개잖아요. 10개의 페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코딩을 하다 보면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크가 많을 때, 특히 이제 너무 많이 바뀌면 이게 다 뭉쳤다가 다시 펴지긴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역시 사용자의 어텐션이 있지 않으면 change blindness, 그러니까 사용자가 바뀌는 거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마크가 많을 때 이 follow 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점을 좀 해결한 예제로 이 staggered animation이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보면 오른쪽에 예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닷 플롯이 있습니다. 닷 플롯이라고 하면 이게 스캐터 플롯이네요. 원래 스캐터 플롯이 있는데 산점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다 점이 이거를 이제 바 차트로 트랜지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산점도 하나가 이 바 하나에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위 같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치, XY 위치가 동시에 바뀌고 게다가 이 하나의 원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단계를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한 그런 이게 위치도 움직이고 그리고 이 타원도 막 보이고 하니까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일단 먼저 이 스테이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X축 상에서 이 최종 위치로 오더링이 되고 X축 위치만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라인으로 바죠. 바로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넣는 겁니다. 단계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사용자가 봤을 때 좀 더 먼저 X축 오더링이 되고 포인트가 바뀌었구나. 그러면 방금 바꾼 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도 마찬가지 예제로 지금 이 스택드 바 차트를 그룹드 바 차트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동시에 X, Y로 이렇게 다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단 X축으로 바꾼 다음에 다음에 Y축으로 얼라인을 해.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가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다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는 제가 직접 구현한 예제인데 지금 보시면 그룹 바이를 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컬 컬럼으로 그룹 바이를 하면 일단 거기서 하나로 뭉치고 그 뭉친 애가 이제 테이블의 맨 앞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동시에 왼쪽으로 움직여지면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색깔로 엔코딩이 되면서 뭉치죠. 색깔로 엔코딩 노란색으로 되면서 뭉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왼쪽으로 움직여서 맨 앞에 오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스테이지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이 manipulate idiom에서 어떤 것을 비유해서 바꿀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고 예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선택할 때 이때도 디자인 초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템을 선택하는 거는 뭐 사용자가 좀 더 디테일한 값을 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 아이템을 선택해서 지금 뭔가를 찾을 때 그 찾는 그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태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를 바꾸기 전에 어쨌든 아이템을 한 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능한 디자인 초이스는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는 타겟이 무엇인가? 타겟이 바 차트라고 하면 바 하나인가? 아니면 바 여러 개로 될 수 있는 건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인접한 바만 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떨어진 바도 선택이 될 수 있는 건가? 고려해 보셔야 되고 축도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뭐 뷰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렌저들을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셀렉션의 상태가 무엇인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은 것만 상태가 두 가지인 건지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두 가지 상태만 구분하면 되는 건지 그게 아니면 선택된 거 선택되어 있는데 지금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어서 강조도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선택된 것 그리고 선택은 안 됐는데 강조만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둘 다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이 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필터링을 적용한다 그러면 선택된 것 그리고 마우스로 지금 마우스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필터 아웃된 것 이렇게 세 가지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2의 3승계의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건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한 번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디폴트로 모두가 선택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마크가 하나 선택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비어 있는 건지 그 비어 있다 그러면 모두가 선택된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 흐리게 표현하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이템이 선택이 되면 이 아이템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하이라이트 할 것인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흔히 뭐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택된 애들만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거나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각화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각화 하나에서 선택이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시각화에서도 그 아이템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하이라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하이라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예제 Context Preserving Visual Link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특이한 방법으로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선택된 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선으로 다 이어서 이 패러렐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두 개 있고 힙맵에서는 여기에 있고 스캐터 플러스는 여기에 있고 이 썬버스는 또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선으로 이어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뷰 간의 관계를 알기가 훨씬 쉽겠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링크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시각 화면에 이 시각화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시각화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어딘지를 보고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죠. 이 링크가. 또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manipulate EDM을 쓸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결국은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시각화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제가 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부분만 화면에 그려지는 것일 텐데 그럼 이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가령 다가가서 이 시각화의 일부만 확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지도에서처럼요. 아니면 이것을 패닝 그러니까 이 평면에 평행하게 움직여서 다른 부분을 보이게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를 돌려서 이 엑시스를 이렇게 직교였지만 그러니까 수직 수평이었지만 이것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이런 세 개의 인터랙션을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비게이션 안에는 나눠보면 줌인과 패닝과 로테이팅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테이팅 경우에는 인포비즈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그래픽스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겠지만 그래서 이 줌인과 패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줌밍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오메트릭 줌밍이고 두 번째는 시멘틱 줌밍입니다. 첫 번째 지오메트릭 줌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줌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시각화는 고정되어 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시각화에 있는 것들이 다 커지는 겁니다. 그냥 돋보기 같은 거죠. 시멘틱 줌밍은 뭐냐면 이 줌 레벨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정보의 양이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면 이 위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은 지오메트릭 줌밍의 예제입니다. 자,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서 확대를 하면 지금 이 글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돋보기로 본 것처럼 커지는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시멘틱 줌밍의 경우에는 같은 것을 확대했는데 이것을 확대해 보면 원래는 하트레이트랑 이제 블러드 프레셔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트레이트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안 보였던 것들이 작은 것들이 보이고 더 확대를 하면은 또 더 작은 것들이 보이는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 자체도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멘틱 줌밍의 예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뷰를 조작하는 방식에서 애트리뷰트의 개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좀 배울 텐데 예를 들어서 3D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슬라이스, 컷, 프로젝트입니다. 슬라이스는 뭐냐면 이 XYZ 이 좌표에서 어떤 하나의 이 좌표를 특정 값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체 점 중에서 Z가 3.0인 점만 남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래는 애트리뷰트가 3개였는데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를 평면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멘셔널리티가 1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 컷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포인트, 애트리뷰트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어떤 평면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y, z 점을 중에서 a, x, b, y가 cg가 d보다 작은 점들만 평면으로 나눈다 쪼개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여줘라. 아니면 디멘셔널리티 자체를 줄일 수도 있는데 이 m이라는 행렬은 지금 2x 1 행렬인 거죠. 그래서 2x 원래 좌표가 이제 3차원이잖아요. x, y, z를 2x 3이야겠네요. 2x 3 매트릭스와 곱을 해서 결과가 이제 2x 1이 될 테니까 요것을 2차원 UV를 보여라. 이런 프로젝션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슬라이스와 컷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A가 슬라이스이고 B가 컷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스의 경우에는 특정 좌표로 이렇게 잘라서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컷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평면으로 잘라서 그 평면의 한쪽 방향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디멘셔널리티가 1 줄어서 2차원이 되는 거고 B는 디멘셔널리티는 그대로라서 3차원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프로젝션의 예제인데 프로젝션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현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특히 고차원 데이터가 워낙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 2차원으로 내리는 이제 프로젝션 기법이 필수적이고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A라는 기법을 써서 3차원 데이터 포인트를 2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3차원 상에서 데이터 포인트 위치인데 여기서 이 데이터의 분포를 잘 기술하는 두 개의 축을 찾아서 첫 번째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와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이 축을 찾아서 이 평면,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 상의 이 점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이 얻은 결과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데이터가 3차원인데 이것을 2차원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점들끼리의 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유지가 되진 않죠. 왜냐하면 이 평면상에 모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평면과 각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 요것은 다 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원이 이렇게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내렸을 때 이 시각화도 쉽고 그리고 다루기 쉽기 때문에 이 PCA라는 기법도 오래됐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션 기법이고요. 어쨌든 애트리뷰트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젝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manipulate idiom, change view over time이죠. 그래서 이 방식의 예제와 그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 파트는 이제 facet에 대한 겁니다. 이 facet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여러 개의 뷰를 쓸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뷰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뷰를 쓰려고 하고요.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 두 개의 뷰가 같은 비주얼 인코딩을 쓰는지 아니면 그 두 개의 뷰에서 보여지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지 아예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뷰는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지만 나머지 하나의 뷰는 이 뷰가 보여주는 데이터의 서브셋만 보여주는지 아니면 두 개의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는지 이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을 공유하는지 하나의 뷰를 패닝을 하면 나머지 뷰도 같이 패닝이 되는지 그리고 그 두 개의 뷰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것이 이렇게 양 사이드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겹쳐서 배치가 되는 것인지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